안녕하세요. 파생 금융상품에 의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선물을 이용한 그 투기와 해칭 거래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투기 거래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그 이론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21년 5월 28일 경성의 조선호텔 대연회장에서 22살의 청년이 조선 최고의 미인 김우동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다. 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인천 부인 요시마스를 비롯한 인천의 관계와 재계 유력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결혼식 당일 비용만 무려 3만 원, 현재 돈으로 30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초호화 결혼식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후 1939년 10월 18일 허름한 집에서 그 남자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남자는 바로 1920년대 미두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반복창이었다. 그렇다면 미두 시장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미두 시장. 하지만 불과 100년 전 이곳에서는 미두 시세, 즉 쌀과 콩의 시세를 결정하는 미두 시장이 성행했었다. 미두 시장의 당시 정식 명칭은 미두 취인서. 미국의 품질과 가격의 표준화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쌀과 콩을 현물 없이 10%의 증거금만 가지고 사고 팔던 곳이었다. 미두 거래는 정해진 기간에 쌀을 살 권리나 혹은 팔 권리를 사고 파는 개념으로서 오늘날의 선물 거래와 같았다. 이곳에서 결정된 미두 시세가 곧 쌀 거래의 표준 가격이 되었다. 그런데 이 미두 시장은 곧 투기 시장으로 변질된다.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도 쌀을 사고 파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쌀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예측만 잘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복창이 당시 인천 미두시장에 나타난 건 1900년. 12살의 조선 소년 반복창은 이곳 인천의 미두시장에서 명성을 날리던 일본인 아라키의 집에 들어간다. 아라키는 1896년 인천의 미두시장이 들어서자 미두 중매점을 차려 거래를 대행하거나 직접 사고 팔아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아라키의 하인으로 일하던 반복창은 2년 후 아라키의 중매점의 요비코가 되었는데 오사카에서 날아온 따끈따끈한 미두 시세입니다. 30원이 더 올랐답니다. 요비코란 중매점에 모인 미두꾼들에게 인천과 일본 오사카의 미두 시세를 소리질러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미두 시세는 그의 날씨, 거래량, 농사의 풍흉 등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조선의 쌀 소비지로 가장 큰 곳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 오사카 도지마 시장의 미두 시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시 인천과 오사카 사이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지 않아 전보를 통해 시세를 전달했고 이 시세를 미두꾼들에게 발빠르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요비코였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미두꾼들에게 시세를 외치고 다니던 소년 반복창은 언젠가는 자신도 미두로 큰 돈을 벌겠다는 포부를 키워갔고 마침내 1918년 19살의 청년 반복창은 아라키에 의해 중매점의 시장 대리인으로 발탁됐다. 아이를 돌보던 하인에서 시장 대리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반복창이 미두 시장에서 시장 대리인으로 데뷔한 지 4년 후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종전으로 전후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경제는 유례없는 대호황을 누린다. 그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 쌀의 소비가 증가했고 게다가 그에 가할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하게 되자 시세 변동이 거의 없어 소강 국면을 보이던 미도 시장이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 인천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쌀값이 10원만 오르내리더라도 현재 가치로 그 1억 원을 잃거나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투기꾼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선물시장인 미두시장에서는 쌀값의 변동폭이 중요했다. 미두의 최소 거래 단위는 100석이었는데 하루에 쌀값이 10원, 20원씩 오르내린다는 것은 미두시장에 참가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 1,000원, 2,000원씩 따거나 잃었다는 의미였다. 요즘 가치로 따지면 하루에 1억, 2억을 따거나 잃었다는 셈인데 이렇게 미두 시세의 변동폭이 커지자 전국 팔도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미두꾼들이 몰려들었고 미두파는 더욱 호황을 맞이했다. 이에 반복창의 주인이었던 아라키 역시 쌀이 앞으로 폭등할 것이라고 여겨 투기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쌀값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 아라키는 이를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 주변에서 돈을 끌어들였고 나중에는 미두 추인소에 증거금을 내지 않은 채 180만 원어치의 쌀을 또 매수했는데 예측은 빗나간다. 1919년 더 이상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던 아라키는 인천 미두시장에서 부도를 낸 후 일본으로 도망가게 된다. 아라키의 신용만 믿고 거래를 하게 해준 미두시장 역시 큰 타격을 입어 폐쇄하게 된다. 배운 기술이라곤 미두가 전부였던 반복창은 미두시장이 폐쇄되면서 실업자로 전락하자 시름에 빠지게 되는데 석 달 후 조선총독부는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늘려 미두시장을 다시 개장한다. 미두시장이 개장한다는 소식에 미두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반복창도 역시 수중에 있던 500원가량의 돈으로 아라키처럼 미두를 직접 사고 파는 미두꾼으로 나서게 되는데 미두 중매점에서 지내는 동안 쌓은 노하우 때문인지 그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한다. 팔면 파는 대로, 사면 사는 대로 이득을 얻었다. 18만 원이나 벌다니. 우와, 대단하다. 18만 원? 단 한 번 거래로? 반복창은 한 번의 거래로 18만 원을 벌기도 했으며 그렇게 신들린 것처럼 정확히 쌀 시세를 예측해서 그의 재산은 20만 원, 30만 원으로 점점 늘어갔고 단 1년 만에 500여 원의 미천에서 40여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한다. 현재 화폐 가치로 약 4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들었어? 반복창이 미드로 거물이 있대. 나 들었어. 나도 들었어. 사실인가 봐. 그 대단한 후 사람들인가 봐. 반복창이 미드로 거부가 됐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미두꾼들은 반복창을 미두신이라 부르며 그를 따랐다. 반복창이 왔다, 반복창이. 어? 진짜? 이런 대단한 영광이 어딨어? 그러니까. 오늘 미드 시세 5원 올랐습니다. 반복창이 중매점에 나타났다는 소식만 들려도 미두 시세가 몇 원씩 오르내렸고 그가 사고 팔면 오사카 미두시장 시세까지 출렁거렸다. 그렇게 미두꾼으로 나선 지 1년 만에 21살의 청년 반복창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미두계의 패양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러자
득이양양해진 반복창은 인천 외리에 400평 집터를 사고 20만 원을 들여 조선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서양식 저택을 지을 계획을 세운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인천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명당 자리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텅 빈 집터만 남아있다. 그렇다면 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21년 4월 반복창은 대저택의 안주인이 될 김우동과 조선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다. 김우동은 여고보를 졸업한 미모의 신여성으로 조선 팔도에서 미의 여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다. 대저택과 아름다운 아내까지 얻은 그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 하나 없던 남자였다. 그런데 다음 해인 1922년 그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내가 틀리다니. 말도 안 돼. 왜 쌀값이 떨어지는 거야? 반복창은 운이 닿았는지 갑자기 예측하는 시세마다 빗나가기 시작했고, 아락기처럼 손해를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 투기적으로 거래한다. 그는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를 거듭했고, 이번엔 틀림없습니다. 저기요. 결국 전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하게 된다. 불과 2년 만에 가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겪다가 거듭된 실패와 상실감으로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는 비운의 신세가 된다. 세상에 젊은 나이에 중풍이 왔다니. 그런데 반복창이 미도신에서 빈털터리가 된 이면에는 놀라운 점이 숨어 있었다. 사실 일본은 조선의 쌀, 콩 등의 수탈과 미가 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미도 시장을 설립했는데, 설립된 미도 시장은 조선인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아갈 수 있는 수단이었다. 반복창이 크게 돈을 벌자 수많은 조선인들은 제2의 반복창을 꿈꾸며 미도 시장에 돈을 쏟아부었고, 결국 그 돈을 일본이 다 쓸어간 것이었다. 그런데 천하의 믿으신 반복창이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서 일본은 그의 돈까지 말끔하게 털어갔던 것이다. 즉, 재주는 반복창이 부리고 돈은 일본이 번 셈이었다. 반복창은 몰락한 후에도 미두를 향한 미련을 끊지 못해 푼돈을 걸고 쌀값의 등락을 알아맞히는 도박인 합백에 빠졌고, 쌀값이 오른다. 쌀값이 떨어진다. 정신마저 이상해져 1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다가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반복창의 흥망성쇠의 무대였던 미도 시장도 그가 죽고 20일이 지난 1939년 11월 7일 조선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일제시대 미도로 조선 최고 갑부가 됐다가 순식간에 몰락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미도 시장의 풍우나 반복창. 반복창은 죽고 사라졌지만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이 땅에는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좌절하는 무수히 많은 반복창이 있는 것은 아닐까. 네, 잘 봤습니까? 네, 이게 무려 2011년에 방송된 내용이에요. 이게 10년 전에 나온 그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화면 사이즈하고 해상도 이런 차이 이외에는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죠, 그죠? 지금도 인기 있는 그 서프라이즈 소개된 내용인데, 약간 이 그 고증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약간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이때 이제 반복창이 했던 이런 거래가 투기 거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두 시장, 그러니까 미두라고 돼 있는 건 쌀미자하고 콩두자인데, 그러니까 쌀과 콩에 대한 이제 선물 거래가 일어나던 시장이에요. 선물 시장인데, 콩은 사실상 뭐 거의 거래가 없고 사실상 쌀 시장이야. 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가 일어나던 선물 시장이에요. 거기서 투기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던 반복창이라는 사람이 역시 투기에 실패해가지고 패가망신하게 돼서 나이 40세에 비참하게 그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선물을 배우면서 선물이 굉장히 최첨단 상품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상품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상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에 이러한 그 선물 거래를 통해서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개된 방송이 있어서 저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걸 통해 가지고 이 선물을 통한 투기가 얼마나 그 투기성이 강한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요걸 일단 보여준 거예요. 자, 쌀 선물, 방금 봤던 이 쌀 선물이 얼마나 투기적인가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요건 지금 아까 봤던 요 영상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교재는 안 나와. 교재는 안 나오는데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니까 잘 봐두세요. 자, 1920년 어느 날 쌀 한 석의 현물 가격, 현물이라고 하면 이제 선물과 대비해가지고 기초자산, 실제 상품이란 뜻이에요. 기초자산 이야기예요. 쌀 한 석의 현물 가격은 30원이다. 쌀 선물은 한 계약당 100석의 쌀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는 90일 후이고 개시 증거금은 계약 총액의 10%이다. 영상에 나온 내용하고 일치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이자율은 7%다. 요거는 내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무렵에 1920년 전후에 그 이자율이 한 7% 정도 됐던 걸로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이자율은 7%. 그 다음에 각각 2,750원씩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는데 투자자 A는 이 금액으로 쌀의 현물을 매수를 하고 투자자 B는 이 금액으로 쌀의 선물을 매수를 하고 투자자 C는 이 금액으로 쌀의 선물을 매도한다. 그래서 투자자 3명이 있는데 투자자 A는 현물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쌀을 직접 사는 거예요. 선물 투자를 하지 않고 쌀을 직접 사는 형태로 이제 쌀에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자 B는 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투자자 C는 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 B하고 투자자 C는 기본적으로 투기꾼이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선물을 이용한 투기는 기초자산에 대한 포지션 없이 이 선물에만 포지션을 취하면 투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자자 B와 투자자 C가 어떠한 형태의 투기 거래를 하게 되는 건지 한번 이 예시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려고 해요. 자, 거래는 자연수 단위로만 할 수가 있고 화폐 금액은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1920년은 우리가 이미 그 일제시대죠. 그죠?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을 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그런 시대인데 요때 사용했던 이 원 있잖아요. 이 원은 조선원이야. 조선원이고 우리가 지금 엔화라고 부르는 그 엔도 한자로 쓰면 원이거든요. 원. 그 일본 원이야. 일본 원. 그래서 요거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우리식으로 한자로 표기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읽으면 조선원이지만 일본식으로 읽으면 조센옌이야. 조센옌. 그래서 한중일 3국이 화폐 단위가 각자의 나라 말로 읽으면 일본은 옌이고 우리는 원이고 중국은 위안이잖아. 근데 그 한자로 쓰면 한자가 이제 옛날에 이 시대에 그죠? 최초로 이 화폐 근대적인 화폐를 발행하고 할 때는 다 그냥 그 원자를 썼어요. 둥글 원자를 썼던 것 같아. 둥글 원자 썼는데 그 이후에 중국 으뜸 원자 쓰나요? 으뜸 원자 쓰고 우리나라는 둥글 원자를 쓰다가 이제 지금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글로만 원으로 표기를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바뀌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기를 하든지 간에 원래는 원이야, 원. 한자로는 다 원인데 그걸 일본어로 읽으면 옌이 되고 중국어로 읽으면 위안이 되고 한국어로 읽으면 원이 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이 화폐가 조선에서 사용되던 이 화폐는 조선은행권이야. 조선은행. 지금의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조선은행권인데 조선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그 원화를 조선원, 그러니까 조센옌이라고 했고 일본에서 일본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는 일본옌, 그러니까 일본 원이에요. 근데 그 화폐 환율이 1대1이야, 1대1. 그러니까 조선원 1원이 일본 옌 1원하고 1엔하고 완전히 똑같은 그러한 형태로 화폐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같은 금액이야. 같은 금액인데 요렇게 돼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18만 원이 아까 영상에 보면 18만 원을 벌었는데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뭐 180억 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야. 2,750원도 지금 보면 2,750원으로 뭐 합니까? 밥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화폐 가치 기준으로 하면 저게 굉장히 거액이라고요. 한번 환산을 해봐. 환산을 해봐. 나 이거 얼마로 환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단위, 그 현재 가치로 이 정도 된다라고 한 그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환산을 해보세요. 적지 않은 돈이야. 그다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1년은 365일로 본다. 자, 투자자 A는 쌀 몇 석을 얼마에 매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투자자 B와 C는 쌀 선물 몇 계약을 얼마에 거래할 수 있는가? 내가 머리 치웁시다.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쌀 한 석의 현물 가격이 각각 40원과 20원이 될 경우에 투자자 A의 투자 수익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똑같이 40원과 20원이 될 경우에 투자자 B의 투자 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그 다음에 투자자 C의 투자 수익은 얼마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꺼내 봅시다. 계산기를 꺼내 봅시다. 자, ST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그 T 시점을 그 지금 투자를 하는 현재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한 석에 30원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T 플러스 365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건 저거는 하루 지나서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ST 플러스 365분의 1하고 U 돼 있잖아. U. 저건 업의 약자예요. 업. 올랐을 때 한 석에 30원에서 40원으로 올랐을 때의 가격을 저렇게 ST 플러스 365분의 1 U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30원에서 20원으로 내렸을 때를 ST 플러스 365분의 1 D로 표현을 한 거예요. D는 다운의 약자예요. 그래서 오르면 40원, 한 석당 40원, 내리면 한 석당 20원이 되는 경우로 지금 상정을 했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투자자 A, B, C의 이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율은 7%니까 R은 0.07이고, 그래서 먼저 이 선물 가격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한 석당 30원일 때, 그죠? 선물 가격은 저렇게,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FT는 ST의 미래 가치로 결정된다. FT는 STER, large t 빼기 small t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ST는 지금 30원. 한 석에 30원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은 0.07, 그 다음에 만기까지가 지금 90일이라고 했잖아요. 90일은 연 단위로 환산하면 365분의 90이 되잖아. 1년은 365일이니까 365분의 90 이렇게 해서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0 곱하기 2에 0.07 곱하기 90 나누기 365 이렇게 하면 이런 값이 나와요. 30.5223028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 예제에서는 지금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이렇게 나타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어. 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고 할 거야. 시험 문제에서는 반올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계산기에 나오는 숫자 그대로 다 적으라고 시험 문제를 낼 건데, 여기서는 요 나타낸 이유가 있어. 왜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그 화폐 단위가 원 밑에 전이 있어요. 원 밑에 전이 있다고. 지금도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이라는 그 동전은 없지. 1원이 제일 작은 그 동전이잖아. 근데 그 밑에 이제 전은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화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제사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원 밑에 단위가 전이거든요. 그래서 100전이 1원이야. 100전이 1원이야.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는 저걸 어떻게 읽냐면 30원 52전이야. 30원 52전이야. 그래서 그 화폐 단위에 맞춰가지고 저기까지 표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저렇게 반올림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반올림 하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시험 문제 풀 때. 하여튼 저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났을 때에 이 그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하루 지나는데 그 올랐을 때 그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30원에서 40원으로 올랐을 때에 대응하는 선물 가격은 FT 플러스 365분의 1 U로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 대응하는 선물 가격은 FT 플러스 365분의 1 U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ST 플러스 365분의 1 U하고 2의 R 곱하기 이제 만기까지 남은 시간이 하루 줄어들었죠. 라지 t 빼기 스몰 t하고 빼기 365분의 1. 그죠? 하루가 줄어든 거죠. 만기까지 남은 시간이 하루 지났으니까. 그죠? 저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쟤는 40원 됐을 경우를 가정을 했으니까 40원 곱하기 2에 0.07 곱하기 365분의 90인데 하루가 줄어서 365분의 89로 쓴 거죠.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40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89 이렇게 해서 이퀄을 해보면 40.68859969원인데 요것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전까지 나타낸 거예요. 40.69원 퍼석 한 석당 40.69원이라는 선물 가격이 계산이 됐죠. 그다음에 이게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FT 플러스 365분의 1 D는 ST 플러스 365분의 1 D 2에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빼기 365분의 1. 그죠? 하루 줄어든 거죠.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그래서 쌀값이 30원에서 그 다음날 20원으로 떨어졌을 때 해당되는 선물 가격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재활용해 봅시다. 여기도 20원. 요거 바꿔주면 되지. 딴 건 다 똑같죠. 이퀄 해주면 20.34원 퍼석. 그죠? 계산기상에는 20.3442998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전 단위까지만 표현을 해주기로 한다면 20.34원 퍼석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0.34가 되니까 그죠? 20원 34전 그죠? 20원 34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지금도 전 단위를 쓰긴 써요. 그러니까 화폐 동전이라든가 이렇게 실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그 증권 같은 거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주가 이야기를 하거나 뭐 환율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보면 뉴스에 자세히 보세요. 뉴스에 보면 이제 주로 환율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보면 뭐 1230원 뭐 24전에 뭐 마감됐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도 전 단위를 쓰긴 써. 전 단위를 쓰긴 쓰는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이제 거래 단위로 쓰진 않죠. 근데 100전이 1원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 표기를 할 때는 전 단위까지 사용을 해요. 하여튼 옛날에는 내가 알기로는 저 전이라는 게 원 밑에 전이라는 게 그 화폐가 실물이 있었어.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1달러 밑에 센트가 있잖아. 달러 밑에 센트가 있잖아. 딱 그 개념이야. 100센트가 1달러죠. 100센트가 1달러인 것처럼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의 화폐 우리나라 단위도 그렇게 쓰고 있고 지금은 실물은 없지만 예전에 저 시대에는 100년 전에는 원이 있고 전이 있었어. 딱 지금의 미국의 달러화하고 같은 건데 100전이 1원이 되도록 해서 화폐 단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했어요. 요렇게 됐을 때 자, 투자자 A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2,750원을 투자를 하는데 한 석당 30원이잖아. 한 석당 30원. 그러면 총 몇 석을 살 수 있느냐 하면 그죠? 그 현물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니까 그죠? 2,750원 나누기 30 해보면 그죠? 91.66667석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거래 단위는 자연수로만 할 수 있다 그랬지. 그죠? 거래 단위는 자연수로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총 91석을 매수할 수 있다. 그죠? 자연수 단위만
단위로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1석만 매수를 할 수가 있다. 0.6667석은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92석 사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고. 그죠? 91석 사면 저 2,750원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91석을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 얼마냐 하면 91석 곱하기 한 석당 30원이니까 2,730원을 투자를 하게 되죠. 2,730원이 투자 금액이 된다. 그래서 투자자 A는 쌀 91석을 2,730원에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자 B하고 투자자 C는 이게 지금 포지션만, 투자자 B는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투자자 C는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해서 포지션만 다를 뿐이지 계약 총액은 똑같지. 그죠? 그 개시 증거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약 총액 계산을 할 때는 포지션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 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금액이 똑같이 2,750원인데 계약당 100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한 석당 선물 가격 계산해 보니까 아까 30.52원이었죠. 30.52원이었는데 그거에 10%만 개시 증거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랬잖아. 계약 총액이 계약당 100석의 기초자산, 그러니까 계약당 100석을 계약당 100석의 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한 석당 30.52원의 선물 가격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10%만 그 개시증거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게 계약 한 단위를 맺었을 때, 지금 분모에 있는 저 숫자는 뭡니까? 한 단위의 계약에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그 포지션을 취할 때 그 내야 되는 그 개시 증거금 액수죠. 그죠? 한 계약에 100석인데, 그죠? 한 계약에 100석의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계약당 100석씩 해서 한 석에 30.52원의 선물 가격을 적용을 해서 그거에 10%를 개시증거금으로 납부하는 걸로 했으니까 저거는 한 계약의 포지션을 취할 때 납부해야 될 개시증거금의 액수라고. 그거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2,750원으로 나누면 총 몇 계약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지가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저 값을 계산을 해보면 2,750원 나누기 100 곱하기 30.52 곱하기 0.1 이렇게 해서 이퀄을 누르면, 요거를 누르면 요 키 설명했죠. 그죠? S하고 D라고 돼 있는 거. 계산 결과가 분수로 나왔을 때 요 키를 누르면 소수로 바꿔주고, 소수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요 키를 다시 누르면 원래 분수가 나오게 되고, 그런 키예요. 그런 키인데 계산값 자체가 소수로 나오고 분수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안만 눌러도 분수로 바꿔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분수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유리수인 경우에만 분수로 바꿀 수가 있고, 분수로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분수로 나온 경우에 요 키를 누르면 소수로 바꿔주고, 그냥 바로 분수로 안 나오고 소수로만 쭉 나온 경우에는 분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요거 눌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9.010484928 계약의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계약 수도 역시 자연수 단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총 9계약을 매수 혹은 매도할 수 있다. 그죠? 개시 증거금이 그 계약 총액의 10%이기 때문에, 그죠? 한 계약당 내야 되는 개시 증거금을 총 투자 금액으로 나누면 총 몇 계약의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 계약 수가 총 9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9계약 곱하기 100석, 계약당 100석 곱하기 30.52원 퍼석 곱하기 10% 0.1 이렇게 하면 개시증거금 납부해야 될 금액이 요런 금액이 나오는 거죠. 2,746.8원, 그죠? 2,746원 80전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2,746원 80전이라는 가격이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 금액이 투자자 B와 투자자 C가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되죠. 별로 차이 안 나죠. 투자자 A하고 투자자 B, C를 비교를 해보면 투자자 A는 2,750원 중에서 2,730원을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자 B와 투자자 C는 2,750원 중에서 2,746원 80전을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결국 쌀 선물 9계약을 2,746점
2,746원 80전에 매수 혹은 매도할 수 있다. 투자자 B와 C는. 그죠?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쌀 한 석의 현물 가격이 40원이 될 경우 투자자 A의 수익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91석을 매수를 했죠. 근데 가격이 30원에서 한 석당 30원에서 40원으로 올랐잖아. 그러면 그 수익은 저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91석 곱하기 괄호 열고 한 석당 40원 빼기 한 석당 30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죠? 맞잖아. 그죠? 맞잖아. 수익.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저렇게 910원이 나온다. 계산해 봅시다. 91석 곱하기 40 빼기 30. 그래서 이퀄을 누르면 910이 나오죠. 910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현물 가격이 20원으로 떨어질 경우에 투자 수익은, 그죠? 저렇게 요 40을 20으로 바꾼 마이너스 910원, 마이너스 910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투자자 B의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 B는 현물 가격이 40원이 될 경우에는 현물 가격이 40원으로 올랐을 때의 선물 가격은 40.69원이라 그랬죠. 현물 가격이 40원으로 올랐을 때는 선물 가격이 40.69원이고 어제 이제 이 선물의 롱 포지션 취해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의 선물 가격은 30.52원이었죠. 이 문제 풀이 시작할 때 이 계산을 다 해놨잖아, 그죠? 그래서 수익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 9계약의 롱 포지션을 취했고, 그죠? 한 계약당 100석을 계약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선물 가격의 변화 분이 40.69원 빼기 30.52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퀄을 하면 9,153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일일 정산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일별 수익,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일별 수익은 계약수 곱하기 계약당 그 수량 곱하기 그 선물 가격의 변화, 그죠? 그 오늘의 선물 가격 빼기 어제 선물 가격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히 그러한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투자자 B의 수익은 현물 가격이 40원이 될 경우에 이렇게 9,153원의 수익을 실현을 하게 되죠. 만약에 현물 가격이 20원이 될 경우에 투자자 B의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위에 요 식에서 40.69 부분만, 그죠? 이게 현물 가격이 20원이 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그 선물 가격은 앞에서 계산한 결과가 20.34원이죠. 그래서 20.34로 바꿔주고 이퀄을 누르면 마이너스 9,162원이 된다. 마이너스 9,162원이 된다. 그래서 위에 현물에 투자한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한 10배쯤 차이 나요. 이익을 볼 때도, 수익을 낼 때도,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양수가 돼서 이익을 볼 때도 한 10배쯤 큰 그 양의 수익을 보게 되고, 수익이 줄어들어서 음의 손실을 볼 때도, 그죠? 손실을 볼 때도 10배쯤 큰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투자자 A에 비해서 투자자 B가 굉장히 이 투기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위험이죠. 똑같이 쌀 가격이, 현물 가격이 10원이 변했는데, 10원이 오르거나 내렸는데, 투자자 A처럼 그냥 기초자산에 바로 투자한 경우, 현물에 투자한 경우에는 910원 얻었다가 뭐 910원 잃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투자를 했더니만 9,153원을 얻거나 9,162원을 잃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변동폭이 커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대박 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쪽박 나면 진짜 패가망신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지금 9,162원이 얼마인지를 한번 환산을 해봐. 아까 18만 원이 180억 원이라 그랬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영상에서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18만 원이 180억 원이면 계산이 나오나? 0이 6개 더 붙나요? 0이 6개. 0이 5개 더 붙으면 되나? 여기다가 0을 5개를 더 붙여봐. 어떻게 되는지. 0을 5개를 더 붙이면 100만, 1000만, 1억. 어떻게 되나? 계산이 안 되네. 100만, 1000만, 다시. 이게 9억 원쯤 되나? 그죠? 여기다 0 5개를 붙여봐. 0 5개를 붙여봐요. 9153, 그죠? 9153에다가 아까 했던 게 뭡니까?
18만 원이 180억 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80억 원은 18하고 0이 몇 개죠? 9개인가? 0이 9개 붙으면은 180억 원이지. 근데 18만 원은 18만 원하고 0이 5개인가? 맞나요? 0이 5개 붙으면 1, 10, 100, 1000, 만 10만 18만 원 맞나요? 0 5개 붙으면 18만 원이고 0이 18하고 0이 9개 붙으면 180억 원인가? 180억 원인가? 그러면 이게 0이 총 몇 개예요? 둘, 셋, 넷. 4개가 더 붙어야 되나? 4개가 더 붙어야 되면 맞나? 그러면은 9,153원은 9,153원은 곱하기 10 해가지고 0이 4개가 붙으면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9,153원이네. 10억 뭐 이런 거 아니고 한 1억 가까이 되네요. 그죠? 한 1억 가까이 되네. 1억 가까이 되고 910원 저건 얼마입니까? 910원은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가 왜 2개가 들어갔냐? 9,153만 원. 9,153만 원이 되고 910원 저거는 곱하기 1, 0, 0, 0, 0. 그죠? 하면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910만 원. 910만 원. 그죠? 9,153원이 그러니까 1억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그죠? 쌀값이 10원 오르거나 10원 내렸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1억을 벌거나 1억을 잃거나 뭐 하여튼 그런 굉장히 큰 투기적인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죠. 10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10원 해가지고 0 4개 0 5개니까 10만 원인가? 1, 10, 100, 1000, 만, 10만 원, 10만 원. 쌀 한 석의 가격이 10만 원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네. 현재 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그런 상황이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910만 원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했을 때 쌀값이 쌀 한 석의 가격이 10만 원 오르거나 10만 원 내렸을 때. 그죠? 10만 원 오르거나 10만 원 내렸을 때 가격이 그 투자자 A처럼 현물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910만 원을 벌거나 910만 원을 잃거나 약 한 1,000만 원 정도 벌거나 잃거나 이런 건데 투자자 B처럼 선물에다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한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한 1억 가까이를 잃거나 벌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투기적이다. 굉장히 위험한 대신에 잘 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아까 180억 원이 18만 원이라고 한 거 맞나? 그죠? 180억 하면은 10의 9승 18만 원은 18만 원이 0 4개 붙어야 되는 거 맞나요? 0 4개 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0이 5개네. 아까 계산을 18만 원이 0 4개 붙는 거 맞나요? 18만 원 0 4개 붙는 거 맞네. 그러면 180억 원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0이 9개죠. 1억 10억 180억 원 맞네. 0 5개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럼 저 가격이 그러면 10원이면 10원에다가 0 5개 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원이네. 100만 원 오르고 내릴 때 10만 원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오르고 내리는 거네. 현재 가치로. 앞에서 했던 그 영상 기준이에요. 영상 기준. 그죠? 그 영상에서 영상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10원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 10원 곱하기 0 그러니까 10원 곱하기 10만 그러니까 0 5개 0 5개면 얼마입니까? 10만 원. 10만 배로 불어나는 거네. 그러니까 10원 곱하기 10만 배 하면은 100만 원. 100만 원 쌀 한 석이 그렇지. 쌀 한 석이 그렇게 가격이 10만 원 정도 가격으로 뭐 그럴 리가 없지. 그죠? 쌀 한 석의 가격이 100만 원씩 오르고 내렸을 때 현재 가치 기준으로 100만 원씩 오르고 내릴 때 그러면은 이거는 910만 원은 얼마입니까? 910 곱하기 910하고 0이 5개였죠. 이렇게 해버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9천만 원. 9,100만 원, 1억 정도 오르고 내리는데 투자자 A 같은 경우에 그죠? 투자자 B는 10억 정도 오르고 내리는 훨씬 더 투기성이 강해지네. 그죠? 그래서
쌀 현물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쌀값이 한 석당 100만 원 오르고 내릴 때 그죠? 한 1억 정도, 9천만 원 정도가 오르고 내리는 뭐 그러한 그 투기 거래가 된다고 하면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투기적으로 그게 9천만 원이 아니라 9억 원 정도, 9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잘 되면은 9억 원 벌 수도 있고 못 되면은 9억 원 잃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훨씬 그 투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대박, 그다음에 못 되면 쪽박 뭐 이러한 그러한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다. 투자자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 그죠? 지금 숏 포지션을 취했거든요. C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취했고 9계약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현물 가격이 40원이 될 경우에 해당되는 그 선물 가격은 한 석당 40.69원이야. 40.69원. 그다음에 그 어제 그 선물 계약을 맺을 때 그 선물 가격이 30.52원이었고 그래서 일별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는 9계약 곱하기 계약당 100석 곱하기 한 석당 40.69원 빼기 30.52원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숏 포지션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계약 곱하기 100석 퍼 계약 곱하기 괄호 열고 40.69원 퍼석 빼기 30.52원 퍼석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9 곱하기 100 곱하기 괄호 열고 40.69 빼기 30.52 이렇게 해서 이퀄을 누르면 마이너스 9,153원이 돼. 그래서 9,153원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죠. 이게 아까 계산해 보니까 9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요 다음에 0을 5개를 붙이면 9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나타났었죠. 그다음에 20원이 될 경우에 현물 가격이 떨어져서 20원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숏 포지션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 9계약 곱하기 100석 곱하기 20.34원 빼기 30.52원. 그죠? 그래서 쌀의 현물 가격이 20원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선물 가격이 앞에서 이제 문제 풀면서 시작을 할 때 20.34원으로 계산이 됐었죠. 그래서 요 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9,162원의 수익을 얻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쌀값이 현재 가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00만 한 석당 100만 원 오르거나 내림에 따라서 9억 원의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9억 원을 벌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그죠? 지금 쌀값이 현물의 가격이 40원이 되느냐 그 20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투자자 A는 2,730원을 투자를 했죠. 2,750원 중에서 그죠? 2,730원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이 2,730원이야. 그런데 이게 그 쌀값이 그 다음날 40원으로 한 석당 40원으로 올랐을 때의 수익을 계산하면 910원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수익률로 바꿔보면 910 나누기 2,730원 하고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33.3333%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도 아까 그 제가 지금까지 계산과 마찬가지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나타내면 33.33%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 2,700 컨트롤이 왜 이러냐? 2,746원 80전을 투자를 해가지고 쌀값이 40원으로 올랐을 때 9,153원의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저 계산을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2746.8 분의 9153 153 해서 해보면 333.22%의 수익률로 계산이 된다고요.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은 똑같은데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수익이 똑같은 수익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33.22%의 수익률을 실현하게 된다. 이게 쌀값이 2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 A 같은 경우에는 910원의 손실을 봐가지고 그죠? 910원의 손실을 봐서 2,730원분의 910원 곱하기 100인데 위에 이제 숫자하고 다 똑같은데 앞에 붙는 것만 마이너스 값이 붙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3.33%의 그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손해를 이만큼 보게 되는 거죠.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계산을 하면 아이 참. 수익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에서 이제 계산한 걸 보면 수익이 마이너스 9,162원이 나와요. 마이너스 9,162원이 나오고 초기 투자금은 2,746원 80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백분율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30.55%의 수익률을 실현하는 걸로 나오게 되고,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다 똑같은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333.55%의 수익률을 실현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쌀의 현물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죠? 쌀값이 10원 오르거나 10원 내림에 따라서 수익률이 33.33%의 그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33.33%의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투기지. 그죠? 아니 뭐 수익률이 하루 만에 30% 이상의 수익을 본다거나 그죠? 30% 이상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주식에 투자했는데 하루 만에 30% 올랐다, 하루 만에 30% 떨어졌다 이러면은 굉장히 투기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쌀 현물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투기적인데 쌀 선물에다가 투자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 B와 C를 보세요. 333%씩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렇다고. 그죠? 그래서 투자자 A도 충분히 투기적이지만 투자자 A에 비해서 투자자 B와 투자자 C는 훨씬 더 투기적인 거죠. 훨씬 더 큰 위험을 부담을 하는 거지.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잘 되면 대박. 그죠? 원래 원금의 3배 이상을 남기는 거지. 그래서 원금의 3배를 수익으로만 원금의 3배를 남기게 되니까 원금까지 합치게 되면 총 원래 투자 금액의 4배만큼의 돈이 나한테 생기게 되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거고, 망하게 되면 원금의 3배를 잃어. 원금의 3배를 잃으니까 원금에다가 합치면은 총 내가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을 내놔야 되는, 그죠? 출연해줘야 되는, 갚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투자자 B와 투자자 C는 투자자 A에 비하면은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원씩 이렇게 출렁출렁함에 따라서 현물에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을 벌거나 잃을 수 있지만 투자자 A처럼 그 현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 가산을 탕진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 있는 돈으로 했잖아. 본인이 2,73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원금을 다 잃지는 않잖아요. 33% 원금의 33%를 수익으로 얻거나 원금의 33%를 잃어버리거나, 그렇지만 원금이 전체 다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닌데, 투자자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삐끗 잘못하면은 원금 다 날리고 돈을 더 갚아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 재산을 투자를 한 거다라고 하면, 전 재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 B하고 투자자 C 같은 경우에 전 재산을 원래 투자한 전 재산의 4배 이상, 그러니까 10원만 출렁거려도 4배 이상으로 뻥튀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전 재산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전 재산 다 잃고 전 재산의 2배 이상을 빚으로 갚아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패가망신하는, 그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투자자 A처럼 쌀 자체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 전 재산을 다 잃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 이게 만약에 2,730원이 본인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그죠? 10원 출렁거림에 따라서 전 재산의 30%를 더 불릴 수도 있지만 전 재산의 30%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투자자 B나 투자자 C는 잘 되면 재산을 4배까지. 그러니까 저게 지금 수익으로만 333%가 되는 거니까 원금까지 합치게 되면 4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재산을 4배로 불릴 수도 있지만, 4배 이상 불릴 수도 있지만, 쌀값이 10원만 출렁거려도, 그죠? 근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전 재산을 다 잃고 전 재산 잃은 그 금액의 2배 이상을 빚으로 갚아야 되는, 그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전 재산인데 전 재산 몽땅 잃고 나서도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돼. 뭐 살 수 있겠어? 그죠? 재산 다 몽땅 다 잃고 돈을 더 빚더미에 앉았어. 그럼 뭐 방법이 없지. 아무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죠? 인천 앞바다에
불행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그 상황인데 그 투자자 B와 투자자 C처럼 그 선물에만 그러니까 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에만 투자를 한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가 되는 동시에 굉장히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래가 돼서 투자자 B와 투자자 C는 이 선물을 이용한 투기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뭘 노려서 이런 거래를 하겠어요? 쌀값이 오를 거다. 그죠? 지금 오늘은 30원이지만 내일은 40원으로 오를 거다. 최소한 40원 이상 오를 거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투자자 B처럼 이 기초자산 그러니까 이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예상이 적중해서 실제로 30원에서 40원으로 오르면 그러면 저런 천문학적인 3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상이 빗나가가지고 쌀값이 30원에서 2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렇게 그 인천 앞바다에 몸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쌀값이 안 오를 걸, 쌀값은 떨어질 걸,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쌀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때 투자자 C처럼 이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숏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실제로 예상이 적중을 해가지고 쌀값이 2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300% 이상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상이 빗나가가지고 예상과 달리 쌀값이 올라버리면 마이너스 300%의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인천 앞바다에 빠져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겪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 B와 투자자 C는 선물에만 포지션을 취했고 그래서 투기꾼이긴 한데 노림수가 다른 거죠. 투자자 B는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거래를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투자자 C는 이 쌀값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투자를 하는데 예상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든 간에 그 예상이 적중을 하게 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패가망신하게 되는 그래서 고위험을 부담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물에 투자하는 투자자 A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투기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복창이 했던 이 투기 거래가 이 투자자 B나 투자자 C와 같은 저러한 투기 거래야. 그래서 반복창이 처음에 이제 돈을 벌면서 승승장구했던 시기는 쌀값이 오르던 시기거든요. 오르던 시기에 이 쌀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투자자 B처럼 돈을 계속 벌 수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쌀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더 오를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롱 포지션을 취하니까 이제 계속 망하고 해가지고 결국 패가망신해서 나이 40세에 쓸쓸하게 운명을 달리하는 그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저 영상에 보면은 21살에 이미 뭐 거부가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근데 30살에 중풍 와가지고 그죠? 뭐 그러다가 나이 40에 이제 사망하는 걸로 뭐 그렇게 나오죠. 굉장히 그 짧게 조선 최고의 거부로서의 지위를 짧게 누리다가 화끈하게 누리고 그다음부터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제 40세에 유명을 달리한 그러한 불행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선물 투자를 해야 되나? 그죠? 있을 텐데 하지 마세요. 이게 좋은 면만 보고 이거 내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베팅을 했는데 그 투자자 B처럼 혹은 투자자 C처럼 롱 포지션을 취하거나 숏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베팅을 했는데 그게 뭐 요행이 잘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되면은 진짜 패가망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진짜 권하는 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식도 위험한데 이거는 더 위험해. 굉장히 화끈하게 위험해요. 그래서 잘 되면 정말 거부가 될 수 있거든, 반복장처럼. 근데 못 되면은 뭐 한순간에 뭐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 권합니다. 안 하는 걸 권해요. 자, 그래서 뭐 보충적인 설명을 좀 하자면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인천 미두치인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게 인천 미두치인소라는 곳이거든요. 인천 미두치인소와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설립 목적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설립을 한 거야. 일본 사람들이 1868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 한자로 쓰면 명치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이 있었는데 이 메이지 유신이 뭐였냐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일본의 누구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밑에 이제 자기가 통합한 그 세력들을 이제 전쟁으로 내몰아 가지고 좀 세력을 약화시키고 내부적인 단결을 꾀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이제 임진왜란이잖아.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메이지 유신이 있는 1868년까지가 막부 시대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일본에 막부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막부 시대가 쭉 왔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하고 하면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사망을 했어요. 그죠?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00년 경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가 이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일본의 이제 쇼군이 돼가지고 그 막부 체제가 뭐냐면 일본사 강의를 하게 생겼는데 막부 체제가 뭐냐면 일본 그 일왕 그 정식 명칭은 천왕이죠. 천왕인데 우리는 이제 일본인이 아니니까 일왕이라고 합시다. 일왕이 있는데 일왕은 사실상 실권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인 존재고 일왕 밑에 막부라는 게 있고 막부의 총 책임자가 쇼군이야.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장군이거든요. 장군인데 그 쇼군이 사실상의 그 일본을 다스리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돼 있는 그게 이제 막부인데 일본의 그 천왕은 일왕은 별로 그렇게 실권이 있은 적이 별로 없고 아주 고대의 백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그 시절에 뭐 잠깐 있었거나 뭐 그렇고 그 이후에는 뭐 유명무실하게 쭉 가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 1868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권력의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돼버렸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설립한 그 막부를 에도 막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에도가 지금의 도쿄 지역이야. 도쿄 지역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누구냐? 한자만 생각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적이었거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정적이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지를 옮겨가지고 이 에도 지역을 그 영지로 삼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에도 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강제로. 근데 그 당시에 에도 지금의 도쿄 지역이 그 문제가 뭐였냐면 큰 강이 두 개가 흐르는데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두도록 만들어 버리면 세력이 굉장히 약화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에도 지역에 줬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굉장히 영리하게도 그 에도 지역에 범람하는 강을 잘 잡았어. 치수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제방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범람하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일대를 굉장히 그 곡창지대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력을 소유를 하게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이후에 뭐 이제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 본인의 본거지로 삼았던 그 에도 지역에 막부를 설치를 하고 이제 에도 막부 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게 이제 한 1600년 경 됐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다가 정유재란까지 쭉 하고 나서 이제 그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에도 막부가 성립된 시기가 한 1600년 경인데 1600년 경부터 시작해서 1868년까지 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일본을 통치를 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에도 막부 시절이 얼마나 풍요로웠냐면 그 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가 1600년 경에 인구가 이미 100만이 넘었어. 인구가 이미 그 당시에 100만이 넘었다고요. 조선의 한양은 그 당시에 한 10만 정도 됐었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던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그죠? 런던과 파리의 인구도 100만이 안 됐어요. 중국 북경도 100만이 안 됐어. 청나라 그 당시에, 그죠? 청나라도 100만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도쿄, 그러니까 에도 지역이 이미 100만이 넘었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조선은 그 임진왜란 이후에 뭐 조선통신사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문물을 전해준다 그러고 뭐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을 얕잡아 봤어. 그 일본한테 병합되기 전에, 그죠?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까지 일본 그러면 외놈 이러고 굉장히 낮춰보고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1600년대 이후에 일본은 굉장히 그 발달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상업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그 식량 생산,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에도라는 그 도시의 인구가 그 세계 최대의 인구, 그러니까 도시 규모로 봤을 때 세계 최대의 도시권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인구 면에서 그럴 정도로 상업과 농업이 발달한 그런 사회였다고요. 그래서 조선이 너무 몰랐어, 일본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업적으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부 체제의 한계 때문에 일본이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이 끌고 온 그 전함 2대, 그죠? 일본에서는 흑선이라고 부르는 그 전함에 의해서 강제로 문호를 개방당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게 돼서 미국한테 좀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건으로 조약을 맺어서 국부를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의 그 무사들이 이 에도 막부의 무능함을 깨닫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존왕양이, 그래서 왕, 그죠? 일왕을 권력의 핵심으로 다시 세우고, 그죠? 예전에 고대에나 있었던 그 일왕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양이 그 서양 오랑캐를 그 배척한다라는 형태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메이지 유신이야. 그게 1868년인데 원래는 존왕 양이 요렇게 해가지고 왕을 옹립을 하고, 그러니까 천왕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그 서양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형태로 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일으키고 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서양을 배척할 게 아니야. 쟤네가 굉장히 좋은 점도 많고 힘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서양을 배워야 된다는 쪽으로 노선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그 단행을 한 게 뭐냐면 서구화야, 서구화. 그러니까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다음에 서구화를 하기 시작한 게 1868년 메이지 유신 때부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회가 그 이전에 이제 상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그것만 하더라도 이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큰 발전을 하긴 했지만, 군사적인 측면이라던가 공업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서양에 비해서는 낙후돼 있었거든. 그 상업 중심, 농업과 상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이 급격한 공업화를 하게 되는데, 급격한 공업화를 하다 보니까 쌀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공장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농지가 줄어들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제 공장 노동자로 바뀌게 되면서 식량 생산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 무렵까지, 그죠? 1800년대 중후반 요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쌀 생산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쌀을 수출하던 나라였어요. 쌀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였는데, 공업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쌀 부족 사태를 맞게 돼요. 근데 쌀이 부족하게 됐을 때 그 부족한 쌀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를 쭉 찾아보니까, 조선에서 쌀을 가지고 오면 조선 쌀이 굉장히 품질도 좋고 값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쌀을 가지고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든 게 인천 미두 취인소야. 인천 미두 취인소. 이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조선 내에 유통망이 있을 거 아니야. 조선도 그 당시에는 상업이 발달하던 시대니까. 여러분 뭐 상도 이런 드라마 봤습니까? 그 보면은 조선 후기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을 했거든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도 이제 뭐 송상, 뭐 경상, 그죠? 유상, 만상 이러면서 이제
거대 이제 상인들이 나타나잖아. 그런 식으로 쌀 유통망이 있었다고요. 상인들의 쌀 유통망이 있었는데 이 상인들이 쌀 유통망들이 일본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죠? 민족주의적인 뭐 그런 색채도 있고 일본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쌀을 끌어가면 조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일본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그죠? 그 유통망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이고 그다음에 그 조선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일본 마음대로 그냥 쌀을 대거 반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와해시키고 그러한 기존의 조선의 쌀 유통망을 와해시키고 그다음에 쌀 가격이 이 변동하는 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게 미두치인소야. 인천 미두치인소. 인천에 세운 미두치인소.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 와해를 시키느냐 하면 방금 봤듯이 이 투기성이 강하잖아요. 그죠? 선물 거래는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적은 미천을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미두치인소를 차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미두치인소에 투기를 하기 위해서 몰려들겠죠. 몰려들게 되면 쌀 거래가 미두치인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쌀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 쌀의 유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개편되는 거야. 기존에 뭐 쌀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쌀을 그 팔고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도 그죠? 이 투기 해가지고 한몫 잡을 목적으로 계속 인천 미두치인소로 가는 거야.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기존의 상인이든지 간에 계속 이 인천 미두치인소로 투기를 하기 위해서 몰려가다 보니까 기존의 조선 내에 있었던 전통적인 쌀 유통망이 유통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통을 안 하고 미두치인소에 가가지고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기존의 조선의 쌀 유통망을 와해시키고 선물의 해칭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쌀 가격 변동을 해칭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인천 미두치인소였어요. 이거는 일본 상인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한 건데 이게 1896년에 생겼거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 30년, 4년쯤 후에 생긴 건데 1896년에는 이게 국권이 침탈되기 전이라고. 그죠? 아직 조선이 있었고 이때가 대한제국이었나? 하여튼 구한 말이거나 조선 말이거나 하여튼 그런 시기잖아. 그래서 일본에 아직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인천 미두치인소라는 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식회사 형태로 인천에 차릴 수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미 일본에 의해서 침략이 조선이 야금야금 침략되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그 조계라는 게 그 인천의 강화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계가 형성이 됐어요. 조계가 뭐냐면 형식상 이 조선 땅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안에 돌아가는 뭐 사법이라던가 행정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식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땅. 그러니까 형식상 그 뭐랄까 소속만 조선에 돼 있고. 그죠? 실제로 운영되는 거는 일본에 의해서 그 임대돼서 그 운영되는 그러한 땅 그런 걸 이제 조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하이 같은 경우에 그 중국의 상하이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 조계, 영국 조계, 일본 조계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각 열강들이 쪼개가지고 자기네 나라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천에도 일본 조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이 비록 조선 땅이지만 자기네 나라처럼 그죠? 이러한 주식회사의 형태로 인천 미두치인소라는 걸 설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능은 쌀의 현물과 선물을 거래하는 그러한 거래소였어요. 요 모태는 일본 오사카에 도지마 미두치인소라는 게 있어서 이게 1730년에 설립이 된 건데 세계 최초의 선물 거래소예요. 세계 최초의 선물 거래소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본을 그 당시에 무시하면 안 됐었어. 그죠? 우리는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을 외놈이라 그러고 무시를 했었지만 사실상 일본은 세계 최초의 선물 거래소를 설립할 정도로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해 있는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그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농업 생산력이 이제 폭증해가지고 쌀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그래서 쌀을 수출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생산된 그 쌀을 전국으로 분배하는 그 시장이 오사카에 차려졌어. 오사카에 차려졌어. 그래서 오사카에서 주로 이제 전국에서 생산된 쌀이 오사카에 모여가지고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형성돼가지고 그 가격에 일본 전국으로 분배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뭐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 가지고 쌀값이 급등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1730년에 선물 거래소가 정식으로 그 막부의 공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몇십 년 동안 선물 거래를 했어요. 쌀 선물 거래를 했다고, 일본 내에서. 그죠? 그렇게 하다가 1730년에 비로소 공식적인 거래소 조직이 출범을 하고 막부의 공인을 받게 된 게 세계 최초의 선물 거래소인 오사카 도지마 미두 치인소라고요. 요거를 모태로 해가지고 인천에다가 차린 게 인천 미두 치인소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 선물 거래를 세계 최초로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상업적으로 앞서 있었던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에 대해서 잘 알겠죠. 1730년 이게 공식적으로 세워진 것만 해도 1730년인데 1730년 이전에 이미 선물 거래를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미두 치인소가 설립된 게 1896년이니까 한 50년, 그죠? 150년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그죠? 150년 이상의 갭이 있는 거죠. 150년 동안 일본은 맨날 하던 거야. 일본 사람들은 하던 건데, 그거를 인천에다 차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선 사람들은 이 투기성 때문에 몰려들어가지고 한몫 잡으려고 투기를 하는데 잘 몰라. 잘 모르고 뭐 전 봐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 일본 사람들은 150년 이상 동안 전문적으로 이 거래를 해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가격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저런 경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해칭 거래는 뭐고, 그 투기 거래는 뭐고,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일본은 해칭 거래를 통해 가지고 선물을 이용한 해칭이죠. 선물을 이용한 해칭을 통해 가지고, 왜냐면 일본은 지금 쌀을 살 게 있잖아요. 그죠? 가을에 추수를 하면 쌀을 뭐 100만 석을 사겠다. 예를 들어서 100만 석을 사겠다라고 하면 100만 석을 살 예정이잖아. 그래서 숏 포지션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거야. 살 계약을 맺는 거야. 가을에 뭐 몇 월 며칠을 만기로 하는 쌀 그 선물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 쌀을 안정적인 가격에 확보를 함과 동시에,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투기를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만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투기에 참여를 해. 150년 이상 동안 자기네들도 해왔던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조선 사람들은 잘 몰라. 이런 게 낯설고 처음 접해보는 시스템인데, 일본 사람들은 150년 이상 해본 거기 때문에 투기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다 벌어가죠. 조선 사람들이 투기를 해서 잃는 만큼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을 벌어가는 거죠. 이 선물 거래는 제로섬 게임이라 그랬잖아. 선물의 양 당사자 간에, 그죠? 그 수익은 한쪽 당사자의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반대쪽 당사자의 수익이 되잖아. 한 사람은 롱 포지션, 반대쪽 사람은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포지션에다가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숏 포지션의 수익이잖아. 그래서 더하면 0이 된다. 제로섬이라고. 그래서 한쪽 계약자가 잃는 만큼 다른 쪽 계약자는 벌게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조선 사람들은 뭐 물론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반복장처럼 돈을 번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낯설기 때문에 잃어요. 거의 잃고, 일본 사람들이 노련하게도 그 조선 사람들이 잃는 돈을 전부 따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해칭을 통해 가지고 조선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았고,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본과 토지를 이 미두 치인소를 통해 가지고 쫙 빼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쭉 보면 부자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그 당시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뭐 땅 부자들 있잖아요. 농사 많이 좀 대지주들, 이런 사람들도 재산을 더 불려보겠다는 욕심으로 이 미두 치인소에 가가지고 투기를 했다가 쫄딱 망하고 투신하고 이런 게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자본이 사실은 이러한 미두 치인소가 없었더라고 하면 산업 자본으로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지주들, 농사 많이 짓고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근대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 좀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방직 회사를 차린다거나 이렇게 근대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산업자본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 미두치 인솔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미두치 인솔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본과 토지 같은 게 전부 다 일본 사람들한테로 쫙 넘어가게 되는, 그죠? 투기 실패로 인해서 좀 쫙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됐죠.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미두치 인솔을 차리면서 조선 내의 쌀 유통망을 와해시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정적인 그 양을, 그죠? 일본으로 수탈해 갈 수 있는, 그죠? 해칭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일본으로 반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본과 토지를 이 투기를 통해 가지고 잃게 만들어서 그거를 다 따가는 형태로 해서 조선의 토지와 자본을 전부 수탈해 가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당시에 조선, 그러니까 일제 시대가 되고 나서 국권이 침탈을 되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기업들을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본 자본이야. 거의 대부분이 일본 자본의 회사로 돼 있고 한국인이 그 한국인 자본을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회사는 진짜 손꼽혀요. 1%가 안 되는 걸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그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이 미두치 인소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국권이 침탈을 되기 이전부터 인천 미두치 인소를 차려가지고 이미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자본과 토지를 쫙 다 수탈해가는 그러한 효과를 누렸고, 그 다음에 조선 쌀을 그때부터 식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인천 미두치 인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에 안정적인 수량만큼, 원하는 수량만큼 확보해서 일본으로 반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든 게 이 인천 미두치 인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인데 일본이 악랄하게도, 그죠? 굉장히 영리하지. 적이긴 하지만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 악랄하고 영리하게도 이러한 인천 미두치 인소라는 이러한 그 선물 거래소를 차림으로써 자기네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그죠? 모든 걸 다 했죠.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이 갖고 있던 자본을 쫙 빨아가지고, 그죠? 조선인들로서는 자립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민지로 만들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입맛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토대가 된 게 이러한 인천 미두치 인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권 침탈되기 이전에 설립이 됐지만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아라키인가 뭐 그 사람이 투기 잘못해가지고 인천 미두치 인소 한번 문 닫잖아요. 문 닫고 나서는 문 닫았을 그 시점에는 이제 조선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잖아.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그 다음부터는 공식적으로 인천 미두치 인소를 다시 재개장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국권 침탈 이전에 시작을 해서 국권 침탈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돼서 조선의 쌀을 합법적으로 수탈을 하는 그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자본을 전부 일본인들 손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악랄한 제도가 바로 그런 기관이 바로 인천 미두치 인소였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 KBS 역사 스페셜 98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근데 나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운 이런 선물의 이제 그 이론적인 내용을 알고서 그 역사 스페셜 98회를 보게 되면 이해가 갈 거야. 뭐 그래서 그런 거구나.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이런 배경 없이 우리 이론적인 공부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KBS 역사 스페셜을 보게 되면 이것도 2012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영상이긴 한데 그러지 않고 요걸 보게 되면 어리둥절할 거야. 일본이 나쁘다 이런 정도만 알지 이게 왜 그런 거지? 뭐 이런 걸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우리는 요 선물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공부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적으로 이 전후 관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KBS 역사 스페셜 98회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게 되면 나와서 여기 유튜브 주소거든요. 지금 여기 화면 제일 밑에 있는 https 해가지고 유튜브
해가지고 뭐 JEG3QONNV98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유튜브 주소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이 그 10년 전에 방송했던 역사 스페셜이라는 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러면 안 보겠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볼까요? 그게 좋을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예정된 그 수업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럼 봅시다. 다음 시간에 이 역사 스페셜을 보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